네. 안녕하세요. 네, 프루츠 투자자문 이선철이고, 네,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앞둔 위기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물론 위기가 없다라는 시각도 있고, 앞으로 큰 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없다라는 시각은 제쳐두고, 특히 미국발 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주변 지인들이나 투자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혼선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앞둔 위기가 이 두 가지 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기냐, 아니면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냐, 이 둘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그 경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산에 대한 배분이나 투자해야 될 자산도 다를 거고,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한 번에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앞둔 위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희와 뷰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 많아서 위기가 왜 생기냐, 유동성이 많으면 좋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많으면 무조건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주식 계속 가는 거고, 그러면 더더욱 엔비디아 사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발생하는 미스언더스탠딩이거든요. 시장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놓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 기본적인 걸 하고 제가 중간에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무조건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면 좋은 거냐, 주식 시장에. 리퀴디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연준의 BTFP든 뭐 RRP 계좌에 있는 영래포 계좌에 있는 유동성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시장을 이렇게 올려줄 거야. 반대로 그게 없어지면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무너질 거고, 그래서 리퀴디티만 보면 된다라고 심지어 전문 투자자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위기는 쉽게 말하면 A라는 기업이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A라는 회사가. 그러니 그 회사는 파산을 했는데 그 회사의 파산이 그 회사의 파산으로 끝이지 않고, 저희가 그 정도로 큰 회사였다면 은행도 손실이 커서 파산하고, 한 은행이 파산하니까 다른 은행도 뭐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결국에 그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고 시스템적인 위기겠죠. 그럴 때는 어떤 자산이 좋을까요? 어떤 그런 유동성 위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준우 매니저 생각에는 어떤 자산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안전한 귀금속 같은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기도 한데, 아무래도 원자재는 일단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니까, 원자재 안에서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죠? 그럼 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좋지만, 그렇죠. 채권 중에서도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마디로 파산하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미국 채권. 뭐 미국 채권이 됐던 한국 채권이 됐던 국고채, 국채, 쉽게 말해. 그리고 현금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주 짧은 1년 미만의 국채를 살 수 있다는 거니까, 1년 미만의 짧은 국채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수익률이 꽤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좋은 피신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피신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채인데, 국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최종 그렇게 유동성이 부족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종 대부자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좋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어떤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시세 차익, 투자 자본 차익까지 얻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국채를 투자하되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를 만기까지 긴 장기 국채를 사놓는다면 네. 당연히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기니까 기준금리도 막 다시 지난 10몇 년처럼 기준금리도 다시 제로까지 낮추고 네. 한마디로 단기금리를 네. 아주 낮게 네. 내리고 반대로 장기 국채는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네. 그죠? 어쨌든 국채, 회사채 말고 국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신용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게 좋을 수 있어요. 미국채가. 그죠? 유동성 부족 위기 때는 미국채가 좋을 수 있다. 네, 유동성 부족 위기라면 네. 특히 지금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겪었던 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잖아요. 리먼 사태야말로 어떤 화폐나 통화량이 막 이렇게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고 네. 통화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제 엄청난 부동산 투기 심리와 이제 그 구조화 상품, 파생 상품을 엮어서 이제 만든 글로 인해서 이제 버블이 꼈던 거고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들어간 부동산 관련 상품을 통해서 이제 그게 하나 부러지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유동성이 그냥 다 부셔졌죠. 네. 그죠? 그럴 때는 국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좋을 확률이 매우 높죠. 네. 특히 미국의 장기 국채가.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과거 2008년만 해도 개인이 사실 국채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다 국채를 사야 된다,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국채를 뭐 ETF로도 사시고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연준이 너무 무서워. 네. 와, 기준금리가 0이었던 걸 연준은 5.25, 5.5까지 올렸구나. 네. 와,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다. 아무도 시중에 돈이 없을 거고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물건을 살 돈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거니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수익이나 어닝도 완전히 박살날 거야. 2008년이 딱 그랬죠. 네네. 기업들의 어닝이 박살이 났죠. 어닝이.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파산하고 난리 나겠구나. 뭐 은행들도 다 도산할 거야. 네.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유동성 부족 위기인데 네. 제가 계속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첫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5%까지 올렸다고 해도 네. 같은 기간에 인플레이션은 1%대였던 게 9%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기간에 연준이 0에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기 전에 바로 직전 1, 2년에 통화량, 본원통화, 광의통화가 엄청나게 불었죠. 그렇죠. 왜? 2008년 대비 한 10배 정도. 2008년 대비 10배 정도 불었고요. 네. 뭐 관련해서 차트가 있다면 저희가 삽입을 하겠지만 그렇게 통화량이 분 상태에서 지금 전년비로 조금 내려왔다라고 광의통화로 치자면 전년비로 조금 내려왔다라고 지금 이제는 M2가 엄청 전년비로 줄었으니까 유동성 부족 디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장기 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다만 전년비로 줄어봤자 절대값으로는 여전히 저희가 또 이것도 차트를 띄워드리겠지만 네. 절대값으로는 여전히 장기 평균선에 한참 위에 광의통화는 떠 있고 네. 그거 플러스 미국의 정부가 재무부가 뒤에서 계속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쵸. 적자 재정을 펼친다는 건 한마디로 세수나 실제 돈 버는 거는 적은데 돈을 엄청나게 계속 채권을 장기채 이런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큰 빚을 계속 발행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통화의 유통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통화의 유통 속도는 전년비로 과거 10년, 20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통화 유통 속도는 계속 떨어져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그런 지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긴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지지해 줬는데 반대로 지금은 이것도 통화유통 속도를 띄워드리겠지만 지금은 바닥을 찍고 전년비로 계속 전월비 전년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국채 발행을 해서 적자 지출을 재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유동성을 볼 때는 통화량도 지금 문제지만 통화량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통화 유통 속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M2에 곱하기 M2V를 하면 광의통화와 광의통화의 유통 속도를 하면 지금 현재 실제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나오죠. 그것도 차트에 드릴 텐데 그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지금이 2008년과 아니면 혹시 2020년 팬데믹 때 아주 짧은 기간 유동성 위기가 있었죠. 그 락다운 됐을 때. 그때와 다르게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거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둔 건 유동성 부족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둔 건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다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뭐 5.5까지 올렸다고 해봤자 말했지만 22년에는 9%까지 갔었잖아요. 그쵸. CPI가 9%일 때 사실 그때 기준금리는 3.25였습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까지 부양적이었던 거예요. 거시 환경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고비가 한번 풀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게 아니고 파월의 블러핑을 무서워한 거죠. 자기는 폴 볼커를 제일 존경한다는 등. 근데 제가 결코 이런 긴축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인플레이션은 절대 못 잡는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내내 시장은 장기국채를 엄청 사대며 기준금리가 3에서 5.5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와중에 2023년에 장기금리는 반대로 22년 10월에 5%까지 갔던 게 반대로 3%까지 내려갔죠. 자,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이 그럼 이 말대로라면 이제 유동성 부족 위기는 뺄게요.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말대로라면 유동성이 이렇게 많아서 생기는 위기일 때 시장이 파월한테 겁먹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년과 같은 그런 그 유동성이 없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장기채를 사다 보니 장기채 매수로 몰리다 보니 유동성이 아직 여전히 유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유동성이 0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여기가 그냥 평균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죠. 근데 사실상 유동성은 지금 이렇게 위에 많이 잔뜩 꼬여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어떤 그게 펼쳐지냐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영상에서 담지 못하고 과거에 막 이 영상 저 영상 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참에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둘 다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업이든 인풋 대비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특히 성장주는 더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리는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장기금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여전히 떠 있는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내려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이 제일 버블이 많잖아요. 원래 늘 그래왔고. 근데 부동산을 예를 들면 레버리지 B2 해가지고 엄청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죠? 대출 엄청 받든 아니면 뭐 전세 넣고 또 이제 갭 투자를 하셨든. 근데 그런 분들이 못 버티고 항복을 하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올라야 되죠. 당연히 올라야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대출 금리는 장기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예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뭐 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한국의 30년 국채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가 한국의 모기지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 당연히 장기 금리가 올라야겠죠.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4%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4%보다도 낮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장기 금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낮게 떨어지면 이렇게 고여있던 유동성이 장기 국채로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차라리 이거보단 좀 더 4% 주는 장기 국채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이 4%가 나오는데 향후 10년 만약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4% 연평균으로 구해봤더니 4%씩 나오더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많은 구루들도 인플레이션은 향후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채 한마디로 나라가 발행하는 장기채권은 웬만하면 디폴트 리스크는 없지만 가장 큰 적은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결국엔 약해지겠죠. 이 나라는 한때는 파월에 겁먹고 막 이렇게 했던 투자자들도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세지면 아이고 연준이 더 세게 긴축하겠구나 해서 달러 가치 겁먹고 달러로 갔던 투자자들도 잠깐 다시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조만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야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고 더 이상은 올릴 여력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지금 부채가 GDP 대비 120%니까 가장 큰 채무자가 미국의 정부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미국이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은 짧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길면은 물론 웨이브가 있겠지만 5년, 10년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강해질까요? 아니죠. 약해지겠죠. 중앙은행이 저 나라는 고질적으로 어쨌든 어떤 구조적인 요인, 너무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뭐 무엇이 됐든 저 나라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 어렵겠구나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이미 지금 여전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통화 가치도 떨어질 건데 장기 국채가 인플레이션 4% 나올 때 장기 국채가 4%를 주면 아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캐시 대비 캐시는 오히려 1년 미만은 금리가 5%가 넘어가잖아요. 캐시 대비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수많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외환 리스크가 있는데 그 수많은 리스크를 10년이나 지면서 원금을 받기까지 이미 실제 쿠폰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불리한 싸움이죠. 너무 불리한 거죠. 굳이 장기채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70년대 가 아주 대표적이고 1940년대, 1910년대가 있었는데 각각의 상황을 보시면 다 주식이 안 좋더라도 달러가 가치 약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뭐 이게 저는 단기적인 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직도 시장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니까 또 어떨지 모르지만 자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파월이 두렵다고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근원으로 4% CPI 기준 근원으로 4%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아직도 4.23밖에 안 돼요. 캐시 대비 10년이나 더 원금 상한을 위해 기다려야 되는데 커브가 이렇게 역전이 돼 있죠. 단기가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장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그런 착각이 다 2008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여기 있는데 장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단기는 뭐 5.25, 뭐 5.5 이런데 이게 지금 4.3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는 단기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커브가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멀리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앞에 게 5.25면 이거는 못해도 뭐 6.5, 7은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이게 정석이라고요. 이렇게 역전되는 거는 이거야말로 역사에 늘 리세션 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 역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유동성이 없을 때 생기는 위기에 발생할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연쇄 파산,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자가 안 좋은데 채권자도 같이 망하고 이런 거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현금이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그 나라의 안전자산이 좋을 수 있죠. 채권. 그쵸. 그 나라의 안전자산. 그냥 채권도 아닙니다. 국고채여야 되고 그 나라, 그 미국의,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여전히 떠 있다라는 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도 유동성이 아직도 시장엔 충분히 떠 있다라는 신호는 여기저기 너무 많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여전히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최근에 그 웬만한 잡코인들도 계속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는 그럼 무엇이 트리거냐? 이거를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이 higher for longer구나.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는 거구나. 장기화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시장의 대다수는 그 원인이 뭐 미국이 재무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어서든 뭐 어떤 거든 어쨌든 미국이 돈을 계속 쏘니까 아 그러면 자산 가격은 무조건 계속 가겠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맞느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데 장기 금리가 계속 이렇게 역전돼서 요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맞아요. 이 전제하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잡기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미국이란 나라는 부채로 연명하는 나라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확 둔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레포 그 레벨이 지금 거의 떨어져 가는 게 크다고 보는데 그거 차트 해주시고 영레포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니까 이제 QT 하던 거를 테이퍼링 하겠다. 더 이상 이제 양적 긴축을 점점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라도 만약에 한 달 만에 뭐 20%, 10% 이렇게 급등할 때 그렇게 20%씩 오르잖아요. 그렇게 오른다. 심지어 서비스 물가는 전혀 안 떨어져 있는데 중국이 예상치 못한 아주 긴 락다운이 있었고 락다운 직후에 또 돈을 서양권들처럼 안 풀다 보니까 원자재가 어느 정도 하향 압력이 있었죠. 한 1년 반 정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했고 지금 찍는 게 이제 양회 시작하고 찍는데 뭐 중국이 꽤 큰 재정 정책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뉴스들이 있거든요. 봐야겠지만 원자재 상품발이 다시 상승하든 뭐가 됐든 유가가 상승하든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말했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3 아래로는 저는 떨어지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반 헤드라인도 3 아래로 아주 일시적으로는 잠깐 떨어졌다 갈 수도 있지만 진짜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웨이브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 넣어주세요. 웨이브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가 내려와서 인플레이션 대비로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의 장기금리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뜻하는 거는 지금의 아직도 그래 근원인플레 4% 나오는 거 알겠는데 시장은 일시적이야. 연준은 전지전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묶여 있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시장의 다수가 생각하듯이 미국이 돈 푸니까 계속 끝없이 오를 거야. 대선해니까 끝없이 오를 거야.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드 비질란테라고 하죠. 제가 영어 발음이 실제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다시 최근에 유가도 뭐 70불 깨고 내려가나 다들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다시 오르고 왜? 유동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지금 최근에 CPI, PPI, 그리고 PC 셋 다 바닥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르는데도 갑자기 연준이 예를 들어 3월에 갑자기 금리 인하 뭐 25bp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는 해봤자 후반기나 결국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다음 달부터 심지어 뭐 갑자기
QT 중단하겠다. QT라는 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걸 그만 팔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자산시장에 좋을까요? 유동성이 더 유동성 파티니까? 그럼 채권 자정단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채권은 보통 장기채는 옷에 가장 큰 건 기관들이나 뭐 이런 데서 참여를 하니까 그들이 인플레이션이 바트밍 아웃,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연준이 막 무슨 핑계를 대든 다시 또 21년처럼 일시적이라고 하든 무슨 핑계를 대든 오히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버리면 지금껏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그래도 인플레이션 대신 연준을 아주 순진하게 유치원생 마냥 연준을 두려워했던 채권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고평가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졸업하고 중학생 정도는 돼서 야 이거 얘네 진짜로 지금 힘이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금리가 지금 텀 프리미엄이 아까 말했지만 캐시 현금 대비 어떻게 보면 거의 아무런 기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던 텀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10년 국채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커브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금 역사상 최대 기간 역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상화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상화가 된 게 앞에 쪽이 뭐 한두 번 내려올 수는 있으나 요게 내려오는 폭보다 요게 올라가는 폭이 훨씬 커지면서 정상화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저희가 오늘 프루팅에 번역해서 제가 알기로 올린 걸로 아는데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해온 얘기고 23년 상반기에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 장기금리가 3%까지 떨어져 있던 게 5%까지 갔죠. 그 얘기를 최근에 핌코의 또 CIO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 저희 프루팅에 지금 그 제공되어 있으니까. 네. 이 위험이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많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바로 이 리스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금리 리스크, 기준금리 말고요. 기준금리는 자산시장에 있어서 기준금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많은 전문가분들도 기준금리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제 유동성 없어지고 박살날 겁니다. 장기채권 사세요. 아니요. 기준금리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장기금리가 10년 듀레이션이 긴 국채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속 모든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발생할 커브가 정상화되는 게 베어 스티프닝. 베어 스티프닝이란 건 뭐죠? 이렇게 뒤에 게 장기 쪽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보다 장기 게 많이 올라가면서 장기 쪽 위주로 많이 올라가면 그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이 장기금리, 시장금리 리스크,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 일을 못 할 때는 채권 시장에서 그 일을 대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 착각에 빠져있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졸업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23년엔 파월이 블러핑을 워낙 잘해서 이게 진짜 했는데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부동산이 요새 왜 부동산이 안 팔리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2020년부터 21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매경 칼럼에도 제가 그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한국은 부동산이 정말 위험하다. 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데 왜 위험하냐 막 그러셨어요. 그죠? 다만 자, 인플레이션이 연에 5%씩 온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20년, 21년 당시에 부동산 빌딩이든 아파트든 월세 수익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3% 넘어가는 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5%, 6%가 된다는 건 장기금리가 결국에 그에 맞춰서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살 경우에 이자를 5%, 6% 내야 되는데 그 월세 수익이 3%밖에 안 나오는 경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월세가 정말로 올라가려면 경제가 실질로 성장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들이 돈을 실질로 많이 벌어야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가격 건물이든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져야 그게 맞을 거 아닙니까? 2020년이나 21년, 20년, 19년, 18년 이럴 때는 다 양적 완화가 있었던 시기니까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금리가 1% 미만으로도 묶여있고 이랬다고요. 장기금리가.
심지어 유럽은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쵸. 그러니 화폐의 가치가 없죠. 캐시의 가치가 없죠. 그쵸. 다들 그러면 어디든 떠다녀서 네.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2%만 주는 건물이어도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이어도 제가 이걸 2020년에 그렇게 후반에 그렇게 썼는데 2%만 주던 건물이어도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이든 오피스 빌딩이든 자산운용사들은 왜냐하면 한국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매크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 서서 그냥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 줄 서서 자기네가 매입하겠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2% 3%만 줘도 3% 주면 뭐 서울에서 3% 주면 난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에 이걸 또 이익 수익률 또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아무튼 얘기 안 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 형식으로 장기 금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수익률 경쟁을 해줘야 된다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은 수익률 경쟁을 단기랑 하는 게 아니고 단기랑 하는 게 아니고 요 장기 금리하고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고 이 부동산으로 치면 아까 연으로 환산한 월세 수익이 최소 이 장기금리든 한국은 장기금리가 또 따로 있죠. 그 장기금리보다 아무리 최소 못해도 한 100pp는 더 줘야. 왜냐면 이거는 뭐죠? 원금이 어쨌든 실질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완전히 뭐 원금 가치가 녹아내릴 수 있겠지만 10년 뒤에 어쨌든 명목으로는 보장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을 때 이게 최소 100pp는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그럼 주식은 뭐 예를 들어 장기금리가 4%면 무슨 상관이냐. 네. 주식하고는 그럼 수익률을 비교를 어떻게 하냐. 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광고를 잠깐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저도 선수가 다 됐죠. 네. 아무튼 준우 매니저가 저희 올해셋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띄워드릴 거예요. 저희가 22년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이 24년 3월이니까 딱 2년하고 2개월 정도 되네요. 그래서 22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저희까지 누적으로 치자면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뭐 코스피 다 아웃퍼폼 했고 2022년에 그렇게 자산들이 다 주식 채권 다 뭐 25%, 30%뭐 이렇게 장기채는 더 크게 빠졌었죠. 그렇게 빠질 때 22년에는 저희가 뭐 15에서 16%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플러스 저희는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빠질 때 많이 잘 했지만 반대로 23년에는 저희가 뭐 아마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현상이 곧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관련 자산들의 아주 큰 좀 레버리지 숏을 포트에 좀 담았습니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3년에는 거의 보합으로 그냥 끝났죠. 11월 중순쯤에 숏을 친 게 그게 거의 한 10% 넘게 갉아먹어요. 10몇 프로 전체 포트 수익에서 그것과 이제 일부 저희가 또 좋게 생각하는 분야도 조금 아무튼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정말로 저희 올해셋 가입하시기가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이 너무 저희는 지금 어쨌든 커브라는 거는 결국 정상화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커브가 정상화될 때 보통 주식이 다 크게 타격을 받고 이제 그런 자산들이 타격을 받는데 지금 역사상 최대치로 역전이 돼 있죠. 사실은 숏을 저희가 잘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11월 중순 숏은 정말 좀 성급했다 생각도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틀렸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그 거품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나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제가 감히 버크셔 해서웨이를 얘기를 하는 것도와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 1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고점 대비 약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9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는 50%를 하락을 했어요. 명목으로. 그리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숏을 담거나 이러는 기업도 아니죠. 근데 반대로 그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은 거의 한 2.5배에서 2.8배 1년 동안에 나스닥 증시가 그러니까 버크셔는 오히려 절반이 빠지는 와중에 반대로 한 2.5배에서 2.8배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게 딱 이제 터지기 1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2000년 4월부터의 움직임이 4월이 고점 찍고 이제 나스닥이 크게 빠졌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2000년 4월부터 2002년 뭐 9월 이쯤까지 거의 명목으로 8, 90% 빠졌죠. 나스닥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빠질 때 버크셔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버크셔 손실분은 바로 1년 만에 다 회복했고 그 뒤로 2000년 4월 그 나스닥이 꼭지 찍었을 때부터 긴 구간으로 볼수록 나스닥과 버크셔의 수익률 격차는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버크셔 입장에서는 사실 쇼친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평가손이 떨어지니 그 투자자분들은 또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심지어 플랫도 아니고 옆에 나스닥은 막 당하는데 하루가 미친 듯이 하는데 근데 최소한 버크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명확한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거의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 그렇게 진짜 외국이나 선진국, 금융 선진국처럼 매크로에 대한 정말 해치펀드나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아직 한국이. 근데 저는 그쪽 일을 너무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숏을 잡았음에도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봐도 사실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 숏을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22년 기준으로는 약 저희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절대 수익으로도 플러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버크셔만 해도 완전히 매크로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그 자신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솔번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의 비이성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22년에 수익률이 좋고 나서 시장 대비 이제 크게 좋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계속 이어진 게 꽤 이제 저희도 지금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쨌든 매크로의 전문이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는 신호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우리 오레셋이나 뭐 저희 관련 포트가 솔번트를 걱정해야 그러니까 솔번트라는 건 솔번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는 끝이 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인 즉슨 앞으로 이제 정말 시장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반대로 퍼폼할 수 있게 저희는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쵸. 22년도에도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 숏은 없었지만 숏이 없었는데 심지어 22년 초반에는 숏이 아예 없었는데 처음 저희 시작한 1월부터 4월까지 완전히 반대로 저희는 거의 그래서 한 30-40% 수익이 났었죠. 그때는 물론 그러다가 이제 파월이 블러핑을 너무 잘하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죽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조정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진짜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솔번시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닥은 좀 막아놓고 위를 한참 뚫리게 해서 채권도 아니고 시장성 자산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변동성은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죽여놓고 심지어 저희처럼 레버리지를 꽤 쓰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위로 튈 때는 완전히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산 간의 배분을 어떻게 복합할 것이냐도 어렵고 그 안에 비율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최소한 굉장히 특화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하는 그 솔번시를 위한 기간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심지어 원유만 해도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전체 포트 수익률로는 최고점 대비 조정된 게 유가는 절반까지 빠졌어도 예를 들자면 저희는 원자재 롱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상방을 열어놨는데 원자재 빠진 것보다 훨씬 덜 빠졌죠. 그렇게 레버리지를 구성들을 해놨어도 아무튼 저는 저희의 그 장점은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은 시장성 자산, 주식이든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땐 어쨌든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우리가 향후 앞둔 게 뭐 엄청나게 뭐 인플레이션이 또 두 자리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채권이 제 가치까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식이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제 매크로에 대한 딥한 이해나 또 한국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은 과거부터 좀 채권과 같은 상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국채 투자하기에는 뭔가 수익이 너무, 과거에는 막 장기 국채가 미국이 막 1% 주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뭘 하셨냐면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가 한마디로 채권형 상품이죠. 채권보다, 국채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그죠? 뭐 아니면 뭐 선박 펀드, 뭐 이런 대체 투자라는 명분으로 그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국채면, 지금은 국채도 금리가 좀 그래도, 물론 이래도 실질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국채 금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도 이거는 안 차시니까 더 높은 리스크가 있는 회사채나 뭐 여러 가지를 아마 알아보시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채권형 상품이라는 건 국고채가 아닌 이상, 국채여도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 모라토리엄, 물론 모라토리엄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국채여도 인플레이션과 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어쨌든 국채 말고 나머지의 수많은 회사채나 이제 흔히 대체 자산으로 불리는 이제 그런 채권형 상품들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에는 엄청 막혀 있는데 하방이 엄청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쵸. 저는 제가 이런 매크로 투자를 오래 해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방이 크게 뚫려 있을 거면 위에라도 정말로 무한대로 뚫려 있어야죠. 하방에 비해서는 최소한 두세 배는 뚫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저희 거는 어쨌든 지금 구성이나 저희가 그런다고 캐쉬를 놀리지도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풀로 다 투자를 매크로로,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저평가돼 보이는 건 롱을 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걸 숏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방에 비해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기 위해, 22년에 시장이 파월의 블러핑에 겁먹기 전까지는 최고점으로 남들 다 빠질 때 최고, 그 3개월, 4개월 만에 뭐 30, 40%를 금방 갔듯이 이 상방이 굉장히 저희는 크게 열려 있다. 사실 그때 제가 시장이 계속 이거 겁먹을 게 아니다, 진짜 긴축이 아니다라고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거를 간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미숙함인데, 결과는 맞더라도 제일 어려운 게 그 중간에 시장이 어떻게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냐거든요. 근데 시장은 결국 연준을 너무 무서워했죠. 그때 이제 수익률이 좀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때 어쨌든 제가 그런 리스크를 크게 안 생각한 제 잘못도 크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냥 하방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어나갔던 이유는, 제가 그때 기대했던 수익률은 제가 생각했던 그 딱 그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상방은 그러니까 한참 더 그때 30, 40%보다 1년으로 치면 이게 더 이어져 나가면 한참 더 갈 수 있는 걸, 그 사이클이 왔다라고 여겼지만 조금 이른 판단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보통 그런 사이클이 가면 단기로도 최소 1년 넘게, 뭐 보통 한 1년 10개월에서 2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중간중간 그런 사이클을 계속 제가 잘 지켜보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겠지만, 잠깐 뭐 트레이딩이 필요할 땐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그런 사이클이 직전인 거를 저는 느끼고, 심지어 저희 포트와 시그널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로 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솔번시를 아직도 더 걱정해야 될 것 같다면, 제가 이런 얘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쑥스럽지만 저희 광고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또 하나, 저희가 사실 지금 최소 가입 가능 금액이 1.5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죠.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바꾸면 진짜로 다시 하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고객분들,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원래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제 3억이 좀 충분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열 때는 1억 미만이어도 사실은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받아드리고 그랬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가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계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금액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계좌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더 이제 많은 좀 소모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건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제가 말하는 뷰로 그렇게 보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객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하고 하니까 3월 말까지는 1억 5천으로 가입 기준을 일시적으로 잠깐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프루팅 제공은 동일한 걸까요? 네네. 그리고 원래 오레셋을 가입하시면 저희 프루팅도 구독료가 지금 좀 저렴하진 않죠.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저희가 수요 공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에 저희가 또 그만큼 또 제가 제공하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그만큼 열심히 리서치해서 또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문 독립 리서치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프루팅이라고 운영하는데 원래 3억 이상이면 프루팅을 무료로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거구나 정도는 다 아실 수 있는데 이제 3월 말까지 1억 5천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입해 계신 동안은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광고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저희는 참고로 23년에 말씀드렸듯이 보합으로 끝났고 사실 지금 그 기존 고객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취 수수료. 예, 선취 수수료를 성과 보수야 당연히 지금 성과가 뭐 별로 없었으니 하지만 선취 수수 이제 만기가 오시는 고객들한테 일부러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제가 봐서 뭐 이게 딱 앞으로도 계속 돈 못 벌면 그냥 계속 수수료 안 받을 겁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시고 때 낸 수수료 말고는 저희가 벤치마크 대비 뭔가 벤치마크가 이렇게 작년은 어쨌든 벤치마크가 특히 꽤 많이 좋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숏을 쳐서 그런 무슨 실수가 됐든 어쨌든 숫자로 이게 어쨌든 절대 수익을 못 냈다. 절대 수익을 냈으면 벤치마크 대비 좀 떨어져도 저희가 뭐 수수료를 받겠으나 그래서 어쨌든 안 받는다. 연에 한 번씩 내셔야 되는 기본 수수료도 웬만하면 돈이 안 벌렸을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쭉.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무조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입하셨을 때 이게 어떤 저희가 연간 기준으로 연초에서 연말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저희가 어쨌든 손실이 안 났어도 수익이 예를 들어 안 났다. 저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다라고 하면 안 받습니다. 다만 저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희 뷰가 맞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게 공격적으로 지금 포지션과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게 같이 상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좀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구성과 비율과 레버리지 사용 여부를 잘 연구해서 반대로 저희 뷰가 좀 늦어지거나 그럴 때 버크셔처럼 50%까지 마이너스로 안 가게 솔번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버틸 수 있는 거는 특화되게 늘 연구하고 그렇게 구성을 한다. 예,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 확 많은 분들이 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정말로 저희 진심하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려던 주식의 수익률은 부동산은 아까 제가 연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과거 영상에도 있고 늘 계속 강급했던 건데 이것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4%일 때 그죠? 인플레이션이 4%일 때는 채권도 그렇고 장기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인플레이션과 둘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는 높게 줘야 장기 채권 수익도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만 깨닫게 된다면 이거보다 높게 줘야 실질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4%면 뭐 6%는 줘야 이 4%가 앞으로 10년의 평균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6%는 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5%는 줘야 실질 수익으로 1%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연에. 그죠?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심지어 4%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장기채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장기채 수익률이 계속 묶여 있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계속 고평가여도 돼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연준이 할 일을 안 하면 채권 자경단이 나서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은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장기채하고 아까 부동산도 장기채보다는 최소한 수익률이 왜냐면 국채는 원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뭐 100에서 200bp는 아무리 못해도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식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럼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기대 수익률.
그냥 쉽게 제가 쉬운 용어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S&P 500이 아마 27배 멀티플이 퍼가 P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 주식이 시총이 거래되고 있냐라고 하면 한 뭐 27배, 28배 이쯤 될 것 같아요. 네네. 커런트로 하면 그러면 27배면 여기서 이 수익률을 구하려면 이거의 역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이걸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냥 27배라고 칠게요. 양보해서. 100에서 27 나누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예, 3.7. 100에서 27을 나누면 3.7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지금도 장기채보다도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덜 줘요? 수익을 덜 줘요? 기대 수익률이 덜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10년 동안 이 어떤 미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연에 한 요 정도 나올 거야 라고 대략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시장은 늘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포워드로 계산을 하죠. 그럼 포워드로 계산하면 아마 주식시 S&P 500의 멀티플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애널들은 늘 장밋빛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닝이 늘 거다. 특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래되면 어닝은 명목상 어느 정도 지켜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닝이 엄청 늘 거다라고 계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 수익을 땡겨온 걸로 해서 이제 구해보면 아마 한 22배라고 치고 그러면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를 또 100으로 나누면 약 4% 후반대가 되겠죠. 그죠? 4% 후반. 뭐 예를 들어 그래서 22배를 100으로 나눠보니까 4.8이다. 사실 이것만 해도 지금 장기채가 4.3이니까 그럼 0.5밖에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모든 기대를 다 반영한다 해도 0.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고 위험한 건데 어쨌든 이것만 해도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장기채보다는 포워드 미래를 가정하면 더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왜 아직도 유동성이 많은가. 자, 다시 그럼 원론으로 돌아오자면 유동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위기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부러지고 현금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포지션이 되니까 오히려 장기금리가 낮아지니까 시장이 이완돼서 다시 유동성이 넘쳐나고 물가는 지금 막 다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유동성이 되고 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무조건 유동성은 그냥 쉽게 딴 거 뭐 BTFP, 뭐 RRP 뭐 이런 거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광의통하고 유통 속도만 곱해서 보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전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다. 그럼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는 뭘 조심해야 되냐? 뭐가 제일 큰 리스크냐라고 한다면 금리 리스크지 솔번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번시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채무 파산하고 파산되고 이게 아니라 금리의 리스크, 장기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 버린 이제 채권 자금단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 자금단이 올라가 버리면서 시장의 멀티플을 이게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같이 올라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이거는 10년을 기다리면 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이것도 올라가. 그렇게 오르려면 어닝이 기적처럼 오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내려야겠죠. 그죠?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매크로 운용하고 이런 걸 오래 했던 사람으로 정말 시그널이 보인다. 다만 버블의 끝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좀 수익률 저희 오레셋이 조정을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막 시장이 고점일 때 더 사야 된다. 저점일 때 뭐 완전 이제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듯이 진심으로 정말 지금이 제가 보는 여러 시그널 안에서 정말 지금 가입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레셋 수익률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파월의 블러핑에 시장에 겁먹어서 이게 2연이 됐잖아요. 좀 저는 이제 2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뭐 좀 낮을 때 시작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막 수익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꼭지에서 하신 분들은 꽤 사실 좀 힘든 시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고점 대비로는 뭐 한 17%, 18%
더 뭐 이렇게 저희가 워낙 처음에 많이 먹어놔서 그렇지 그 대비로는 그런 조정이 또 지지부진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버크셔처럼 50%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스무딩에서 했을 때는 40이 아니라 최고점은 30으로 스무딩으로 그냥 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뭐 버크셔처럼 50%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리 저희가 하단을 막으려고 해도 한계는 있고 그 구성을 저희가 중간중간 조정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신도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은 알 수가 없으니 대비를 계속하고 저평가된 자산들을 사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왜 이참에 제가 아마 앞으로 유튜브를 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게 머지않아서 발생이 되면 장기 쪽이 올라가면서 커브가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게 되면 되고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면 좀 그때는 다른 얘기들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앞으로도 좀 뭐 이 강의 반응이 괜찮으면 좀 종종 할 생각인데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왜 지금 이게 유동성이 없는 위기와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정말 우리가 앞둔 게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냐 아니면 유동성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냐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을 때 생기는 위기와 유동성이 없을 때 생기는 위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유동성이 없을 때 유동성이 많으면 무조건 주식시장이 가냐 전혀 아니다. 유동성이 많으면 자연적인 시장,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 무조건 채권 시장에서 할 일을 하게 돼 있다. 할 일을 안 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돈 찍어내고 채권 매입하고 부채를 화폐화해서 생긴 게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데다. 그래서 저는 뭐 연준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절대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물가는 또 유동성이 처음에 올라가고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게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가장 높은 전개라고 보고 엊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핌코에서도 지난번 23년 상반기에도 3%일 때 제가 얘기했을 때 장기금리 5%까지 갔잖아요. 그 3분기 정도에.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는 핌코가 아니라 그 블랙록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저희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 적이 있고 이번엔 지금 그 5%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좀 지금 4.3 정도인데 지금 레벨에선 이제 공교롭게 또 핌코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핌코라고 하면 채권의 어쨌든 명가죠. 가장 큰 좋은 명가니까 저희 프루팅에도 이제 그 돼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도 많이 했고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강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